남북의 발견 정읍을 탐하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뭐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그쵸, 이제 좀 입이 풀릴만 하니까. 2, 3년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 진짜 정읍을 계속 이렇게 탐하다 보니까 이곳이 정말 보물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동학의 정신도 그렇고요. 다시 보게 됐어요. 네, 정말 정읍이라는 그 지역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 다시금 우리가 또 생각하는 시간을 쭉 가져봤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은 무엇을 탐할까? 마지막이라니까 좀 아쉽긴 한데 네. 뭐 탐할 게 있으면 탐해 봐야겠죠. 아무튼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정읍의 역사를 아주 낱낱이 그리고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민족 종교입니다. 민족 종교. 종교 있어요? 종교 저는 딱히 딱히? 네. 누굴 믿지 못하는구나.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저는요, 이래봬도 정말 신앙의 힘으로 정말요? 교회 주차장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지 마세요. 회개하셔야죠. 우리가 민족 종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제가 조금 아주 간략하게 공부를 해왔어요. 또 나 모르겠던 뭘 준비했구나. 만국의 기운에 휩싸였던 19세기 중반부터 일제강점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생겨났던 그런 종교인데요. 대부분 억압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복받친 그 서름이 종교적인 그 신념으로 승화가 된 겁니다. 많이 준비한 것 네, 같은데?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준비. 그럼 너무 짧게 준비한 거네. 아니 뭐 어차피 모시고 들어볼 거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우리는- 공부해와도 이게 맞아. 안 우리는 되더라고. 듣는 입장이지.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그 스피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중 가장 교세가 컸던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할 민족 종교 보천교입니다. 민족 종교 보천교? 네, 네. 좀 생소하긴 그쵸. 한데요, 제가. 일제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그 견제가 굉장히 심했던 종교래요. 아, 그래요? 네, 빨리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아봐야 것 같죠? 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읍에 뿌리를 둔 민족 종교 보천교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해오고 있는 고창 북고등학교 안우상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제자분들인가 봐요. 예, 제자들입니다. 오늘 야, 너네들 수업 빼먹고 지금 어디 온 거야? 동아리 시간인데 미안. 아주 그냥 좋은 학습이 되겠네요. 또 오늘 예, 이 예. 현장이. 예. 네네. 오늘 보천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천교 정말 저희에게는 생소하거든요. 무려 30년 넘게 이 보천교에 대해서 연구해 오셨대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천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제가 대학 다닐 때 사회주의 운동사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일제강점기에 제3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를 했던 김철수 씨의 녹취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 녹취록에 보니까 보천교로부터 1만행을 받아서 소비에트 약소민족회의 참가 여비로 썼다라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33년이고요. 일제강점기 여러 가지 기록들, 판결문이나 검경 기록 이런 기록들을 모아서 1992년 보천교 운동 연구라는 석사기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민족운동 연구 이 논문을 발표하시고 또 박사 학위를 받으셨다고요? 예. 역사학계에서는 보천교 활동을 독립운동이나 민족운동으로 인정을 안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논문을 써서 KCI 등재지나 이런 논문집에 게재하고 하면서 이제 역사학계에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고 봅니다. 선생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해 오신 그 결과물을 저희가
곶감 빼먹듯이 차곡차곡 빼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생소했어요. 제가 네. 보천교라고 하니까 제가 익숙하게 듣던 그 종교가 아니라서 그런지 사자가 좀 그 사이비 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어감적으로 제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민족 예. 종교라고 제가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느낌이 그렇다라는 거지. 제가 뭐 아유, 어떻습니까? 오해를 네. 마시고요. 느낌만 왜냐면 이렇게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나요? 네. 그럼요. 그 신문에도 뭐 사이비, 사교 뭐 이런 용어들이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사이비 종교라는 것은 조선 총독부에서 사용하던 용어거든요. 이 사이비 종교라는 용어를 쓰게 된 목적이 있어요. 통학이나 보천교 같은 종교들은 민족성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 민족 구성원들이 조직을 그 중심으로 조직을 하고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들을 사이비나 또는 사교로 몰아서 탄압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붙였거든요. 그렇구나. 저같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네들은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네요. 그러죠. 예. 아니 근데 흔히 종교를 하면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를 믿고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고 어떤 그 특정의 절대자를 믿게 되는 건데 보천교는 그러면 누굴 믿고 따른 건가요? 여기에서 약 한 1km도 되지 않는 곳에 강증산이라는 인물이 태어나서 자랐어요. 알 것 같아. 알아요? 증산은 네. 증산도잖아요. 맞습니까? 그분을 교조로 삼는 종교 교단이 수십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보천교죠. 그렇구나. 일단 예. 그 종교라는 건 아무래도 그 세력이라는 게 그 신도 쪽수로 이렇게 판가를 쪽수 괜찮습니까? 이런 표현 괜찮을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쪽수 괜찮죠? 달리 뭐 표현할 방법이 없는. 당시 그 보천교를 믿고 따르는 그 신도 수는 대략 얼마 정도나 됐던 건가요? 이제 자칭 600만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600만? 600만은 조금 과장된 것 같고 네. 기록들을 보면은 수십만에서 뭐 수백만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인구가 어떻게 됐었죠? 그러니까. 한 2천만 동포요 뭐 이랬던 것 같기도 그러죠. 하고 3천만 예. 동포요 이랬던 것 같기도 한데 조사된 거를 한번 알려드리면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연구입니다. 종교 관련 통계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불교가 16%, 개신교가 17%, 천주교가 6%인데 이 보천교가 인구의 30%라면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쵸. 600만 확장 정도라고 세를 하면 그리고 단실에 그렇게 크게 확장을 가졌다라는 게 굉장히 이게 신기한데 양반들은 그간에 많은 그 민중들을 수탈해 왔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되고 나서도 일제 수탈 대상은 민중들이었습니다. 정읍은 더더군다나 많은 그 수탈의 대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수령들이 개간을 하면은 약속을 합니다. 소작을 주느니 뭘 하느니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하면서 이제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보천교는 사실 동학농민혁명의 변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제강점기에 당시 동학을 유시해서 민족종교 교주들이 자신들이 도를 이렇게 성립시킨 시대를 기점을 해가지고 후천과 선천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강증산은 조금 특이해요. 후천은 사람들이 다 도통을 하면은 그게 바로 신선히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갈등과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된다.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보천교 교주 차경석이라는 분은 그것을 현실사회에 구현을 시킨 거죠. 그래서 후천 성경 신정부 건설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그 민중들이 솔깃한 거죠. 정말 새로운 정부가 생겨날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조직에 가담을 한 거죠. 당시에 민중들은 유토피아적인 어떤 보천교의 후천성경 신정부 건설에 매료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지 않고서는 그 시대에 살아갈 수 없었던 거겠죠?
그렇죠. 네. 보천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그런 배경에는 그 말씀하신 그 교주 예. 월곡 그 차경석이시라는 분이시던데 예. 이분은 어떤 인물이었던 겁니까? 차경석의 부친은 동학 농민전쟁 당시 정읍의 접주였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 전투에서 활약을 했던 분이죠. 또 유사한 농민 봉기들이 흥덕이나 정읍에서 또 일어나거든요. 네. 네. 이 농민 봉기에 차경석은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동학의 전국적인 조직이 진보회, 일진회거든요. 여기에 전라도 최고 지도자로 활약을 해요. 당시에 중앙에는 손병희가 있다면은 전라도에는 차경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1905년에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이때 차경석은 손병희 노선에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1907년에 강정산을 만나면서 새로운 종교운동 또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모색하게 됩니다. 근데 차경석이라는 분이 참 훌륭한 분이신 거는 알겠는데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서 큰 그 교세를 이루었는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차경석의 보충교를 알려면은 그 노령 이북의 여러 가지 환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동학과 보충교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동학은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죠? 혹시 아십니까? 정읍 아닙니까? 정읍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 여기서 네. 큰 싸움을 여기서 시작을 네, 했을 뿐이구나. 그러죠. 그렇네. 동학은 경주에서 만들어졌는데 경주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결국 전라도에 와서 혁명사상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쪽에서 그런 혁명사상으로 발전했느냐 하면은 그 경상도 쪽은 유력한 사족들이 많았어요. 이 사족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향촌의 풍교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들이 말하는 자도, 뭐 판소리나 정감록이라 할지 각종 비기들이 자도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수령들을 도와서 향촌의 일을 도모하거나 또는 수령들을 견제하기도 했어요. 수령들이 향촌의 사족들 때문에 함부로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동학 같은 자도가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라도에는 유력한 사족들이 없었기 때문에 후천 성경의 세상이 된다고 널리 퍼뜨려도 크게 뭐 단속할 사족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라도 노령 이북 쪽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이 환경을 갖추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동학이 이 노령 이북으로 와서 혁명사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환경이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이렇게 종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과시도 하고 싶고 뭘 또 이렇게 짓잖아요. 이렇게 그쵸. 대부분 보면 크게 뭐 이렇게 짓고 이러잖아요. 보천교도 그런 게 있었나요? 지금 서울 조계사 대웅전이 보천교 중앙본소에 있던 건축물입니다. 아마 국내 단층 건물로는 최대 규모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때 흔적이 좀 이곳에는 좀 남아 있나요? 1923년 구본소라고 하는 건축물들이 정읍군 이반면 대형에 남아있는 건축물이 있고요. 네. 그리고 1925년부터 신분소를 건립을 했는데 서울 조계사 대웅전과 같은 한옥이 50여 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경복궁보다도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런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건축물들은 1936년 교주 차경석이 죽고 나서 37년에 다 뜯겨버립니다. 민족 종교 상징이라 해서 싹 철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서울 조계사 대웅전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화재로 소실된 내장사 대웅전도 대웅전. 네. 보천교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오늘 정말 새로운 사실들을 새로운 사실도 아니죠. 이미 있었던 정말 그 사실들을 제가 새롭게 아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단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그 신도들 세력이 확장이 되고 이러면은 일본 아이들은 모이는 걸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원래부터 보천교가 큰 세력은 아니었고요. 1918년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무오
법정사 항일 항쟁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법정사라는 조그마한 사찰에서 보청교인들이 제주도의 도민들을 모아서 약 500여 명을 데리고 중문 주재소를 습격을 합니다. 불을 태우고 일본인들을 구타를 하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이것을 불교계의 항일운동이다, 애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맞지 않는 소리고요. 보청교의 후천성경 신정부 건설운동의 일환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청교 조직이 탄로나면서 또 많은 보청교 간부들이 고문을 당하고 또 고문당하는 과정에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청교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제의 해이와 탄압에 결국 못 이겨서 1922년에는 공개를 하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에. 그러면서 이제 보청교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일단은 공개되면은 드러내게 해서 민족 종교를 이렇게 탄압하겠다는 일제 식민 정책에 결국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청교는 그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 붙잡혀 가고 공음당하고 그러면서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차경석이 1936년에 죽으면서 유사종교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렇게 일제 감시와 견제가 정말 심한 그 틈 속에서 보청교 그 안에 있는 그 독립운동가들 그 운동하기도 되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시가 계속 뒤따르니까요. 보청교 관련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42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55명이 독립유공자예요. 우리도 몰랐던 거죠. 그렇네요. 1922년에는 이제 비밀 결사 형태로 조직 운동을 했고요. 22년 이후에는 이제 드러내놓고 하면서 서울에 이제 보청교 경성 진정원도 짓고 또 당시 동아일보와 쌍벽을 이루던 시대일보도 인수하여 잠깐 경영을 합니다. 일간지를 운영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1923년에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합니다.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죠. 조선물산장려의 이사로 보청교 간부가 다수가 참여를 합니다. 물산장려운동 많이 들어본 것 그쵸. 같아요. 그러죠. 근데 보천제는 정전제를 계속 내세웁니다. 그래서 대영리를 우물정자로 구역을 합니다. 거기에 상가를 짓고 외산물산 안 쓰기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작자급 운동의 차원에서 면방직 공장을 짓습니다. 염색 공장을 짓고요. 거기에서 이제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그때 당시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내놓고 정읍 대영리로 몰려든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대영리라는 곳이 원래 9거가 살던 조그마한 촌이었는데 보청교 중앙본수가 들어서고 정정제라는 중심 지역이 되면서 500여호가 들어서고요. 대영리를 중심으로 하는 인근에 5,000여호가 살게 됩니다. 근데 보청교는 이러한 자작자급 운동을 1930년대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했듯이 민족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절대 일본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죠. 네. 그런 어떤 운동들이 물산장려운동과 괴를 같이 하면서 적극 참여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공장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그렇죠. 때문이었던 거군요. 예, 지금도 그 보청교 후예들이 그것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현재까지도요? 그렇죠. 예. 저도 조금 준비를 하긴 했는데. 진짜요? 그럼요. 그냥 나올 수 있나요? 근데 보니까 그 독립자금을 그 김좌진 장군에게 2만 원을 그 이 독립자금으로 보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그 2만 원이면 꽤 큰 돈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한 2만 원 정도는 글쎄요. 아우 또 손까지 내밀면 어떡하니? 근데 그 당시에 2만 원이면은 한 지금 한 얼마나 되는 거야? 2억? 한 20억? 얼마나 되나요? 그 정도 될까? 김좌진 계열에 보청교에서 2만 원을 지급했다 하는 것은 일제 정보 기록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 김좌진 지원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5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임규는
보충교의 중요 간부였어요. 아, 그래서 그때 5만 원을 받아가지고 나영균에게 주었고, 나영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전달을 했다. 그 자금력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네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도대체 5만 원이 얼마 정도 될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 그 당시 우편국 직원이었던 분의 증언에 의하면 1930년에 9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월급. 구원. 월급이 9원이요? 9원이죠. 제가 환산해 본 결과 5만 원은 약 230억이에요. 30억이요? 예, 230억. 우와. 정말 그 어떤 그 뭐 또 교주한테 쓰지 않고 임원들한테 쓰지 않고 정말 이 할 일을 위해서 쓴 거네요. 그 많은 액수를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썼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그렇게 훌륭한 일들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을 이 보청교라는 이 종교가 민족 종교가 해왔는데 제가 왜 여지껏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게 제 잘못인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보충교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요. 아마 이제 보충교라는 선입견 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자들도 그렇고, 많은 그 옛날의 어르신들도 그렇고, 정전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제에 의해서 그 정전제가 파괴되거든요.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쳤는데 그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사기죄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그때 쌓였었고, 또 일제는 이런 민족 종교를 민중과 괴리시키기 위해서 괴리 집단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광복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었고, 그런 인식들 때문에 연구자들도 또는 일반인들도 보충교에 대해서 그러게 뭐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또 안타깝게도 무슨 친일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1920년대 중반에 일제 회유, 또 협박, 탄압에서 벗어나려고 생존을 위해서 시국 대동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그 대동단이 일제의 식민 정책에 약간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것을 그 당시 지식인들이 엄청 비판을 합니다.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한 무비판이 친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세를 떨치고 있는 기독교나 불교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그 친일 행적들이 드러나잖아요. 그거. 네, 많이 있었죠. 네. 주도해서 신사참배하고 그런 종단들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심지어 민족 종교인 천도교나 또는 대정교, 또 원불교 이런 종교들도 친일 활동을 했었습니다. 일제의 탄압과 회유에 넘어서서 스스로 어떤 그 민족적인 어떤 굳건한 의식을 지킨 종교는 기성 종교이든 또는 민족 종교이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구나. 일제 강점기의 그 보천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안우상 선생님 그 어깨가 무거우신 것 같아요. 그 연구가 정말 계속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앞으로 이 보천교가 어떻게 알려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뭐 각오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 사실 보충교 그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종교학이나 사회학에서는 가능하죠. 그러나 역사학에서는 그 보충교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보충교 활동을 통해서 그 시대상을 밝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보충교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랄지 또는 보충교 영향으로 당시 민중들은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집단적 심성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천착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읍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정읍은 그 독특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자유분방함이 서민 문화를 발달시켰다고 한다면
조선 말기에는 동학 농민 혁명으로 인해서 평등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를 강조하게 되죠. 바로 보천교우, 후천성경, 신정부 건설운동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근대 정읍의 키워드를 골라라 하면은 바로 자유와 그다음에 평등과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이 키워드를 가지고서 정읍의 정체성도 한번 탐구해 볼 생각입니다. 네. 보천교를 이제 쭉 연구해 오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보천교 활동에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거나 발견하는 것은 뭐 개개인의 몫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굳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당시 민중들의 심성이죠. 그들은 뭐 어떤 그 외교적인 또는 뭐 또 재력적인 권력적인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또는 새로운 나라를 건립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은 나름 부여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민중들은 얼마나 진지하고 또 치열하게 살았던가. 그리고 보천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진지하고 치열하게 살아왔던가. 그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고요. 하버드대의 단턴 교수의 고양이 대학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상위성을 포착할 수 있는 관념을 지니고 출발해야 된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그 우리 연구자들이 꼭 필요한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 선생님 담담하시게 담백하시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그 학자로서의 풍모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럽습니다. 좋고요. 고맙습니다. 진짜 이제라도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고 정말 그렇죠.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금 좀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북의 발견 정읍을 탐하다. 오늘은요 정말 조선왕조가 무너지고 나라를 잃은 그 민중에게 그야말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준 민족 종교 보천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세용 씨 어떠셨어요? 더 안 한대요 이제? 네. 좋았어요. 뭐 저도 좀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이려고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시금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큰 깨우침은 있네요, 확실히.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들, 알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 새로운 신세계가 저한테는 또 열렸던 것 같고 앞으로도 작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도 많이 이렇게 참고하고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시간들이 정말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짱! 저도 끝났어! 끝났어! 수고했어요. 이리 와. 고생했어요.